고상욱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말 습관 같은 게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러겠냐 이런 거예요. 심지어 자기 빚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몇 번 사기도 당하고 결국 못 갚는 빚을 자식한테 이렇게 전가하기도 하는데, 그때마저도 오죽하면 야반도주 했겠냐, 오죽하면 얘가 이렇게 했겠냐, 이 설득 방식이 되게 와닿습니다. 뭉클해요. 그러니까 이해 방향이 내의 어떤 관점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방식으로 사고 패턴이 가요. 이 고상욱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강력한 이해 방식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이해 방식 때문에 그 박 선생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구독자, 굉장히 극우 보수 멘탈리티 가지고 있는 분하고 빨치산 이분이 죽을 때까지 술 친구가 되죠. 근데 뭐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떠올리겠어요. 저는 한 뭐 20-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술 막 마시다가 너 힘들지? 그러면서 라면 박스 한 박스 이렇게 사주는 선배도 있었고, 집에 잘 가라 하면서 이렇게 주머니에 2만 원 딱 넣어주는 선배도 있었고, 그런 선배 다 없어 지금은. 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윤덕환입니다. 지난번에 좀 그 빵긋빵긋 웃어주셔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목소리가 아버지의 해방일지란 책이고 정지아 작가의 책인데, 작년 2022년 말에 한 해를 통틀어서 종합베스트 2위. 부럽습니다. 이거 대단한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한풀 꺾여요. 근데 이게 2023년도 상반기에 교보문고 통계로 보면 종합으로는 13인데 소설 분야로는 6위.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거가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해요. 고상욱이라고 하는 한평생 빨치산으로 살아온 이분이 첫 장면이 돌아가시는 장면부터 시작해요. 첫 문장이 굉장히 강렬해요.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저는 이 부분 7년의 밤을 떠올렸는데, 7년의 밤도 보면 첫 문장이 나는 내 아버지의 사형 집행이었다.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뭐지?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굉장히 궁금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이 책은 이 고상욱이라고 하는 이 자기 아버지의 3일장을 치르는 장면을 에피소드로 다루고 있어요. 이 상가집에서 만난 아버지와 인연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방문으로 그 사람이 회상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 회상을 통해서 느꼈던 감정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는 책이죠. 그렇게 이제 끝납니다. 끝에는. 이건 뭐 스포일러도 없고 알았다 그래도 소설의 감동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책들이죠. 네. 화자 정지아 작가 본인으로 추정이 되는 이 중간에 보면 본인 이름이 나와요. 고상욱의 딸 고아리. 근데 정지아 작가의 지아 있죠. 지아가 지리산의 지, 백아산의 아거든요. 고아리라는 이름도 백아산의 아, 지리산의 리 이걸 씁니다. 네. 그래서 되게 유사한 맥락의 이름을 붙인 울컥하는 장면 있었죠. 저는 어떤 장면에서 임팩트가 있었냐면, 그 초등학교 동창인데 술자리에서 티격태격 싸워요. 맨날 고상욱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문을 공짜로 가져가는 걸 달리 난 돈 내고 신문 봐 이렇게, 그것도 조선일보를. 이분하고 매일 술 마십니다. 술 친구로 자기랑 이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적 방향이 다른 요 분이랑 지내시는데, 이분이 전적이 이제 교련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교련 선생이 이전에 국방군에서 6.25를 경험하셨던 분이에요. 요 분이 중간에 빨치산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기 초등학교 친구 고상욱에 대해서 이렇게 메모를 남기는 대목이 조금 나옵니다. 갑자기 생각할 때 울컥하네. 내가 국방군에 있을 때 내가 쏜 총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잘못 맞아도 내가 아는 사람, 그게 상욱일 수도 있고 내 가까운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 부분을 이렇게 메모한 메모가 발견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50년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겠지만, 이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는 신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굉장한 휴머니즘 속에서 살았던 거죠. 어려운 시대,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압박하던 그 인권이 없던 시대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었구나, 이런 식의 맥락을 갖게 한 대목이 되게 울컥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자기 형이 공산당의 고위 관료였다는 걸 자랑스럽게 동생이 드러내거든요. 근데 국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드러내가지고 결국 자기 가족들이 몰살당해요. 그 죄책감 때문에 동생이 형하고 죽을 때까지 거의 한마디를 안 합니다. 원수같이 지내요. 이 에피소드가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제3자의 친척의 입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 딸이
그래서 또 이 작은 아버지도 이야기 되죠. 맨 마지막에 제가 또 울컥한 부분은 이제 베트남 혼혈인 고등학생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나중에 할아버지랑 담배 친구가 됩니다. 막 욕먹어. 야, 학교에서 피는 거 이건 예의가 아니지. 학교에서는 피지 마라. 그러면서 담배를 서로 나눠 펴요. 고등학교 애랑 그것도 혼혈인 애랑 70대 할아버지랑. 근데 피는데 중간에 보면 야, 베트남이 얼마나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해주고 의외로. 그래 나중에 이제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나랑 이게 이 시험에 합격하면은 술 친구 해주기로 하면서 왜 혼자 가셨냐 이렇게 아이가 얘기를 하거든요. 회상을 해보면 또 계속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 책입니다. 팔찌산은 뭐 파르티잔이죠. 한 정파적 정당 같은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음차 비슷하게 이제 표현해가지고 빨치산이라고 표현했는데 북한 노동당이 있고 남한 노동당이 있었잖아요. 남노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일상에서 활동하지 못했던 시절이니까 주로 이제 지리산이든 백아사든 이제 산악 활동 통해 가지고 활동을 했으니까 이분들을 통칭 빨치산이라고 불렸죠. 평생을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신념으로 청년 시절을 바쳤던 사람들, 대체로 그런 사람들 빨치산이라고 보통 부르죠. 나중엔 내려와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죠.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뭐 취업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연자대가 걸려있고 하니까. 근데 연자대 때문에 걸렸던 친척들이 고생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한평생 표현하지 않지만 미안함이나 죄책감 갖고 사시죠, 이분이. 예를 들어서 고아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남자친구가 판사가 돼 큰일을 할 사람이니까 네가 놔줘라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연자제가 굉장히 심했던 시대에 사셨던 거죠. 책을 덮으면 이데올로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휴머니즘이 들어오죠. 이 책의 강력한 감동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청년 시절의 신념이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줬죠. 그리고 그 청년 시절의 경험들을 가지고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것들이 청년 시절의 큰 동기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걸로 끝까지 설명하지 않아요. 이분이 농촌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이 인간관계의 중심에는 이전에 초등학교 친구들 어렸을 때 맺던 친구들이나 가까운 친척들과의 아주 일상적인 관계,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근데 빨치 활동을 하기 전과 후에 가족들한테 내가 영향을 줬던 안 좋은 힘든 영향을 줬던 거에 대한 후회는 아닌데 미안함 같은 게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거를 이분이 풀어갔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묵묵하지만 조용하지만 그것들이 장례식장에서 이 사람들이 회상하는 장면에서 많이 드러나죠. 빨치산이라고 하는 소재를 다루는 거라기보다는 이 고상욱이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의 매력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시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사회심리학에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 실험을 누가 했냐면 무자퍼 셰리프라고 하는 이제 미국 사회심리학자인데 이분이 1930년대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질 때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하느냐, 완벽한 암시를 갖춰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빡하고 또 깜빡하면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암실로 해놓으면 이 거리를 사람들이 측정을 못해요. 심지어 이 실험은 트릭이라 깜빡하고 똑같은 자리 깜빡하는데 얼마나 움직였어요 하면 이제 거리를 추정하는 거죠. 똑같은 거리니까 안 움직였겠죠. 근데 이 거리를 가둬놓고 한 명씩 물어보면 진짜 천차만별로 이렇게 측정합니다. 근데 세 사람 모아놓죠. 맨 앞에 사람이 추정한 거리에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실험에 주는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이 가장 강한 판단에서는 앞서서 누가 판단한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동조 실험의 원래 기원 같은 거예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졌죠. 어떻게 할지 모르죠. 요새 묻지마 막 이런 범죄들이 막 엄청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지 예상도 안 되는 시절이니까 사람들이 이 불확실성에서 내 역할 모델이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는데 이 책이 메시지를 줘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아, 이렇게 사는 어른들이 있었구나. 역설적으로 트렌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 어른의 부재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결핍으로 지금 사회에 있는 거죠. 가까운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사람 역할이나 이런 선배나 어른에 대한 역할들이 계속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트렌드 연구하다 보면 매년 코로나 때 눈에 띄는 리더십 변화 같은 게 있었어요. 카리스마 권위의 종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초기에 코로나가 들어가면서 신비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권위적인 방식으로 업무 지시를 해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체감했죠. 줌으로 회의하게 되면 그 모임 자체에서 오는 심리적 역동 같은 게 없어요. 정보 자체로만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충분한 정보를 많이 줘야 권위가 사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의 카리스마적 권위가 아니라. 그래서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리더십이 좀 바뀌었습니다. 정보를 주고 충분하게 소통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권위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나 텍스트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거랑 되게 똑같은 맥락의 다큐멘터리도 있었어요. 제가 그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 보고
이제 그것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굉장히 비현실적인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분이 인터뷰하기도 너무 어려운 캐릭터예요. 말도 안 해. 보통 후원이나 뭐 이렇게 사회적인 지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통 홍보랑 같이 가요. 그렇잖아요. 드러내고 싶고 기부자 명단에 올리고 싶고 한데 이분은 적극적으로 숨겨요. 인터뷰 하나 따기도 너무 힘들어. 방송 쪽 캐릭터로는 부적합해. 근데 그 자체로 감동했습니다. 60년 동안 한약방을 하면서 거의 전 재산을 기부. 학교도 다 만들어 놓고 또는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난하거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녔던 뭐 3, 40년 전에는 아이 등록금을 못 내면 일으켜가지고 약간 쪽을 줬어. 모욕을 준 거죠. 이 자체가 사람들한테 자존감을 엄청 떨어뜨립니다. 이분이 후원한 방식은 등록금 얼마니? 그래, 잘 써. 끝. 이분이 이제 거기 후원받은 사람이 대학 교수도 되고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됐더라고요.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학생운동에 도망다니면서 이분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장학금도 후원해주고 내가 그렇게 지지해준 만큼의 훌륭한 사람이 못돼서 너무 가슴 아파 죄송하다 하니까 야, 네가 이렇게 하는 방식도 국가에 기여하는 방식일 수 있어. 아버지 해방일지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이제 행동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리더십에서. 실제로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말로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해볼게. 이렇게 해서 애쓰는 선배들이나 애쓰는 리더십에 조금 더 힘이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